자, 개체군 단원 학습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관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같은 종의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개체군의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는 개체군 안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개체군들을 포괄해서 군집이라고 얘기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군집 단위와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생명 시스템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 생물적 요인은 또다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소비자가 들어갈 거고요. 생산자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며 살아가는 생물을 통칭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이라던가 해조류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요.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또는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생물로 세균, 곰팡이, 버섯과 같은 것들이 분해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생물적 요인 주변에는 비생물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생물의 생존 그리고 생장에 필요한 물질,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서식지로서의 모든 환경 요인들을 통틀어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 빛, 온도, 물, 흙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러한 생태계 구성 요소들 간에는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물적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학년 때 마지막 단원에서도 요 그림이 나왔지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생물적 요인 사이의 관계의 원칙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개체군의 특성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었죠.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 또는 공간 분에 이러한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이 총 몇 마리인지 개체 수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개체군의 밀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체군 밀도의 중요성은요, 당연히 이 밀도가 높아지면 개체 사이의 먹이나 서식지에 대한 종래 경쟁이 증가해서 개체가 생존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반면 밀도가 너무 낮아도 번식 또는 먹이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에 개체군이 유지되기 어려운데요. 여기서 먹이 확보가 어렵다는 건 예를 들어서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개체수가 너무 작으면 그런 사냥에서도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개체군 내에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개체군 밀도의 변화 요인에는 증가 요인, 감소 요인으로 나눠서 보면 각각 두 가지씩 있었죠. 먼저 증가하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소 요인은 사망과 이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하고 사망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환경 저항은 서식 공간 부족, 먹이 부족, 질병, 환경 오염 등과 같이 개체군의 출생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지금 여기 빈칸을 안 놔뒀네요. 네, 여러분들
쉬어가시라고 해놨나 봅니다. 자, 다음 생장 곡선 보겠습니다. 자, 개체군의 생장 정의는요, 시간에 따른 개체군 내의 개체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장 곡선을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먼저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선생님 괄호 안에 써놨는데, 이걸 우리는 모양을 보고 J자 생장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체군 생장에 필요한 먹이하고 생활 공간이 모든 자원들이,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 무한대로 공급된다라는 가정이겠죠. 이론상이니까. 이때 생식 활동을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제한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직지라든지 먹이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실제 생장 곡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S자형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 S자형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환경 조건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살펴볼게요. 먼저 정의는 개체군 내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먼저 적은 수의 개체를 생산하지만 부모가 어린 개체를 보호해서 초기 사망률이 낮고요. 생존율이 높게 유지가 되다가 후기에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유형을 우리는 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1형, 사람, 코끼리 이런 대형 포유류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하고요.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유형을 우리는 2형이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히드라, 조류, 다람쥐와 같은 소형 포유류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서 성체로 생장하는 수가 적은 유형을 우리는 3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구리라던가 어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개체군의 연령 분포를 우리가 또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령 피라미드를 이용합니다.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의 비율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낮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높은 나이로 이렇게 쭉 쌓아 올린 연령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연령 분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식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 전 연령층과 그리고 생식 연령층 그리고 생식 후 연령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연령 피라미드는 유형에 따라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체군의 밀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절에 의한 변동은 빛의 세기와 수온, 영양 염류 등 환경 요인들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이 특성을 나타내서 개체군 밀도가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돌말의 이 주기적 변동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인데 대표적인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각 개체군의 밀도가 수년에서 수십 년을 주기로 장기적인 변동을 보이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면 알겠지만 1850년부터 지금 19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칸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라서 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지금 25년 단위로 쭉쭉 변화하고 있는 게 총 75년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이건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개체가 생활 공간, 먹이, 배우자, 독점 등을 위해서 일정한 생활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체 침입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텃세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체군 내에서 힘의 세기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것 순위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개체군 내에서 한 개체가 지도자가 돼서
무리 전체를 이끌며 먹이를 구하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제이고요. 네 번째, 각 개체가 먹이 수집, 생식, 방어와 같은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거니까 사회생활입니다. 마지막, 혈연관계의 개체가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것, 가족생활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개체분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거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